육모 보기 전에 고전 시가 쪽에서 이제 힘듦을 겪어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 적어도 해석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일치 불일치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표현상 특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갈래복합 파트는 고전 운문을 먼저 시작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작품 보면 239페이지 신원조의 벌의 줄 잡은 가슬이라고 하는 시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챕터에 나오는 작품들의 공통점은 말이야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가렴, 주구, 뭐 혹은 가정, 맹, 어호, 그쵸? 가혹한 통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수능특강에서는 거의 빼놓지 않고 매년마다 싣고 있습니다. 그게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가지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묶어보자면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의도의 작품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자 이거죠. 시조에서도 한시에서도 그리고 고전 수필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나올 겁니다. 고전 시가 소설이죠. 자, 아무튼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네요. 벌의 줄 잡은 갓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벌의 줄이라고 하는 거 밑에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이제 벌레의 줄이 쳐져 있다는 뜻이잖아. 거미줄이 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지금 갓이 뭔지는 알잖아. 갓에 벌레줄이 쳐져 있다는 얘기는 그 갓을 평소에 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쓸 일이 없는 두 번째 낡은 이런 뜻이 되겠지. 낡은 갓을 쓰고는 헌 옷을 입은 저 백성이 있어요. 오케이, 주어는 백성이야. 자, 백성이 낡은 갓과 헌 옷을 챙겨 입고 어디를 갔는데 그 무슨 정원으로 이 백성이 뭘 가지고 있어서 정원을 가지고 있었대. 정원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 거야. 제발 이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손에 소지를 쥐고 소지라고 하는 건 그 정원의 내용을 담은 글이겠죠. 글을 들고 공사문으로 들이달아 앉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공사문으로 갔어요. 공사문.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가 좋을까? 주민센터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다. 주민센터보다 조금 더 세지만 뭐 구청 정도로 이해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강 원하는 게 있어서 들고 갔나 봐. 근데 백성이 이렇게 옷을 챙겨 입고 간 이유는 그래도 관공서를 가는 일이기 때문에 차려입고는 가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동원들에 누가 있냐면 쥐 같은 형방농과. 자, 중요한 단어네요. 쥐 같은 형방, 그리고 형방 뒤에다 뭘 붙여놨냐면 놈이라는 글자를 붙여놨어. 그러면 이 형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작품의 화자는 부정적 인식을 취하고 있는 거겠네. 오케이. 쥐 같다고 말했으니까 얌생이란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겠죠. 또 범 같은 나졸이에요. 범 같은 나졸. 그러니까 지금 쥐라는 거는 얌체라는 얘기일 거고 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이 두 개가 바로 누구의 특징이었다는 거야? 당대 공무원들의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당대 권력을 가진 존재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비판. 저기도 참으시고요. 아무튼 이런 놈들이요. 아뢰어라 하는 소리에 혼비백산을 해서 하올말 다 못하니. 그치? 그래서 백성은 이 관나 앞에서 혼비백산했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할 말을 다 못하니 옳은 송리가 굽어지네. 송리가 굽어지네. 핵심 뭐네요? 송리, 내 소송의 어떤 이유나 소송의 어떤 원인들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권위 앞에서 제가요 뭐야 똑바로 말 안 해? 빨리 안 말해. 나 바빠. 꺼져.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송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축 그리고 뭐 고압적 자세 앞에서 흔들리는 백성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본 화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아마도 평이근민하여야 도달민정하리라. 그러니까 정리하자. 평이근민 뭐 어떻게 하자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편안하게 다가가야만 도달 민정, 백성들의 속사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구나. 되셨죠? 자, 해석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작품들이야. 그죠?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묘사라든지 같은 것들이 좀 두드러지는 시대 비판의 작품이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 착빙행이라는 작품으로 또 바로 넘어가자. 착빙행. 한시죠? 물론 한 행당 7글자니까 7원. 10줄은 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배율. 그렇죠? 7원 배율에 한시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가보도록 하자.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판단해보면 착, 뭐 하는 거야? 굴착하는 거야. 캐내는 거지. 뭐를요? 얼음을. 행은 단일행자니까 얼음 캐러 가는 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얼음을 캐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동지섣달 한강이 처음 꽁꽁 얼어붙자면서 시작하네요. 좋아요. 동지섣달에 한강이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자. 동지섣달에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뭐예요? 시간적 배경, 이거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한겨울날 한강이 얼어붙은 상황이 되자 1000사람, 10,000사람이 강 위로 나와서는, 그러면 1000사람, 10,000사람이라고 했는데 1000하고 만은 그만큼 1000명, 10,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건 알고 있지. 자, 여기서 누가 튀어나왔어? 백성들이 튀어나왔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자 백성들이 강 위로 나와서 뭘 하는데 쩡쩡 도끼 휘두르며 얼음을 깎아내니, 쩡쩡 도끼를 휘두른다. 일단 쩡쩡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무슨 어 찾을 수 있다. 이건 옆으로 좀 빼서 써볼까? 의성어, 의태어. 아니야.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가 부여하는 효과,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그냥 기본적인 기본이죠. 챙겨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얼음을 깎고 있으니까 은은한 그 소리가 용궁까지 울리누나. 그래서 자, 두 번째 주의점. 은은한 그 소리래요.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디테일 조심해야 되는데, 얘들아 보통 우리가 은은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뭔가 고요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 근데 이 소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용궁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야. 은은하게. 그러면 이 얘기는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저 깊은 곳까지 소리가 깡깡 들릴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뜻이지. 한겨울날 한강에 나와서 얼음 캐는 일이 저 밑바닥까지 들릴 정도면 그 사람들의 고통은 비할 바가 없겠죠. 지금 이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표현한 거야. 은은한 거니까 사람들이 정겹게 모여서 행복하게 굴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깎아낸 층층 얼음 흡사 설산 같아서. 자, 진짜로 산일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법? 과장법. 쌓인 음기 싸늘이 뼛속까지 스며드네. 자, 음기가 뼛속까지. 그럼 무슨적 심상? 촉각적 심상. 오케이. 여러 가지 심상과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다시 한번 뭘 통해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 그리고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서요. 됐지요? 오케이. 아침마다 등에 지고 빙고에 저장하고. 그렇지. 석빙고라고 들어본 적 있죠? 얼음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요. 밤마다 망치끌을 들고 강에 모이나. 그럼 보면 이 고통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냐면 아침마다 창고에 집어넣고 밤마다 캐고 있는 거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은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낮은 짧고 밤은 긴데 밤새 쉬지 않고 강 위에서 노동요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 노동요! 청각이나 이번엔. 그치? 다양한 감각적 심상 맞습니다. 맞죠? 시각 있었고요. 청각 있었고요. 촉각 존재했어요.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었냐면 정강이 가린 짧은 호돛에 집신도 없어. 심각하네. 정강이도 겨우 가라고 있는 호돛. 뭐 겹옷도 아니고 소못도 아니에요. 한겨울입니다 지금. 그냥 호돛에다가 심지어 신발도 없어서 집신도 없어서 그냥 맨발로 다니고 있는 거야. 강가 모진바람에 손가락 떨어지려고 하지. 모진바람, 손이 너무 시려워. 촉각적 심상. 자, 아무튼 쭉쭉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끊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구절 잘 봐. 6월이라 푹푹 찌는 여름. 이번에는 대기가 나왔어. 6월에 여름이야. 그치? 어디에서? 고당 위에서는요. 고당 위에서는.
고당이 무슨 뜻이야? 높은 곳 위에 지어놓은 놀이터 같은 거야. 정자 같은 거죠. 경회로 같은 거 알죠? 고당의 위에서는 미인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 전해주니. 자, 미인이 얼음을 전해주는 이 사람들. 야, 근데 미리 쓰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겠니? 가진 자들 양반들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양반들은 뭘 즐기고 있어? 풍류를 즐기고 있어. 아름다운 여인들이 오빠 얼음 하나 드셔요 하면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난도로 내리쳐 온 자리에 나눠주는데, 난도로 내리시는 건 옛날에는 얼음을 지금처럼 뭐 각얼음으로 내놓은 게 아니었잖아. 통째로 뭐 벽돌만하게 끈집어냈을 했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칼 같은 걸로 찰찰찰찰 깨면 그 얼음 부스러기가 팡팡 퍼지겠지. 오케이?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눠주면 허공 밝은 태양 아래 하얀 눈발을 흩날린다. 하얀 눈발이래. 이거 즐거움이잖아. 아, 한여름에 눈발 날리는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 시원하기도 하고 실제로. 됐어요? 얘들의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그럼 그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던 거겠네. 자, 당에 가득 즐기는 사람은 무더위를 모르거니 얼음 깨는 수고로움을 그 누가 말해주랴. 마지막으로 무슨 법? 서리법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보자. 짠. 너무나 대립적인 시상전개야. 맞지? 특히 장소, 시간에 따른 대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대상들의 어떤 삶의 과정과 태도를 표현한 내용, 대립적으로 이해하시면 어려운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뭐 말하고 싶은지 뻔히 이해됐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대 못 보았나? 강가에서 더위에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대부분 강위에서 얼음 캐던 사람들이야. 이쪽은 심지어 여름에도 죽어가. 더위에 힘들매 죽어가고 있어. 근데 이쪽은 풍류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잖아. 비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런 정도의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에 그대 못 봤습니까? 백성들을. 그 사람들은 전부 얼음 캐던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문장도 순서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설이라든가 요거까지 써놓을게요. 도치와 같은 또 표현상 특징들을 이용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잘 봐지실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게 해결되죠? 좋아요. 참고로 보조자료 잠깐만 4페이지를 열어보자. 보조자료 4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들이 선생님이 아까 수능 특강에 빈번하게 실린다고 말씀드렸잖아. 여기 이 작품도 굉장히 빈번하게 매번 자주 실리던 작품 중에 하나야. 4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산민이라는 작품이 있을 거야. 그치? 자, 되게 단순하게 딱 집을 수 있는 작품이니까 쭉쭉 그냥 따라 읽을게. 산민 무슨 뜻이야? 산 사람들, 산에 사는 백성들이야.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안악내 문간에 나와서 맞이하네. 아, 화자가 지금 산마를 지나가다가 마침 인가가 있길래 이리 오너라 한 다음에 그죠? 사람을 불러들이는 모양이야. 띠집이 무슨 뜻이야? 띠집은 초가집이란 뜻이죠. 초가 위에다가 띠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풀을 덮었기 때문에 띠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건 없는 집이란 뜻이 되겠죠. 띠집 처말에 손님을 앉게 하고는 나를 위해 밥과 반찬을 내어오죠.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가서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야, 산에 있는 밭을 일구는 건 오죽 힘들겠니? 논에 있는 것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산밭이면 막 돌 골라내고요, 나무 뿌리 뜯어내야 되고요, 온갖 잡을 더 잘할 거 아니야.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일 거야. 그죠?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하고 있고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서 사는 이런 장소에 숲속에는 또 사나운 호랑이도 많아서 나물도 마음대로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부부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중이야. 맞지? 좋아. 그런데 슬프다라고 지금 누가 말했어? 화자가 말했어. 화자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이야. 연민하고 있는 중이겠지. 산속 외딴 삶이 무엇이 좋아서 가파른 이 산 중에 있는가? 뭐가 좋다고 그럼 이 산속에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가고 싶어도 뭐가 두렵다고요? 벼슬아치가 두렵대요. 자, 그럼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야? 두 개의 대립적 시효가 보이잖아. 호랑이도 정말 무섭지만 나는 누가 더 무섭다? 벼슬아치들이 더 무섭다. 그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는 오히려 얘네들보다 이쪽이 더 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또 대립적 시효 관계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랑 같이 연결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어려움 없이 해결되죠?
자, 그런 내용의 작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가면 이제 참고로 유광억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선생님이 무슨 설명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 보조자료는 다 읽어 놓으세요. 오늘 작품들이 길어서 긴 작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쭉쭉 넘어갈게. 자, 두 번째 작품에는 늙은 소의 탄식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 작품도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자. 늙은 소의 탄식. 자, 이광사의 똑같이 한시입니다. 참고로 한시는 수능에 나오는 작품은 아니라는 건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능보다는 모평 대비로 차원으로 한번 좀 이해해봤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틀이 하나 제공돼 있을 거야. 어디 갔어? 페이지 248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보기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이 작품의 배경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좀 잠깐만 먼저 읽어놓고 시작할게. 자, 가에서는 독특한 서체로 한때 이름을 날렸으나 당장의 여파로 벼슬길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작가의 회한이 나타난다. 오케이? 자, 무슨 상황이라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지금 유배를 온 화자가 있어. 그러면 이 화자의 중심 정서? 회한이라잖아. 그럼 이 회한을 중심으로 보자면 아마 이 늙은 소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느낌을 봤을 때 이 늙은 소라는 녀석과 화자라는 녀석 간의 관계가 중요한 작품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을 조금 재미난 관점으로, 재미났다기보다는 좀 신경 써봐야 될 만한 관점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가 선생님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조자료에 좀 실어놨으니까 그거는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작품 해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구절부터 가보자.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오케이? 지금 뭐랄까 깊이 빠지는 곳에 빠져가지고 음메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화자는 누구? 일단 뭐에 집중하고 있어? 늙은 이건 뭐야 또? 늙은 소가 겪고 있는 고통? 일단 고난이라고 쓸게요. 고난이라고 쓰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고난을 겪고 있는 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큰 소리로 울고라고 말했지. 자, 이거 중요한 단어네. 그래서 이 고난에 빠진 늙은 소가 뭐라고 썼냐면 다만이란 말도 썼어. 다만 큰 소리로 울고 있을 뿐이야. 울고. 자, 얘들아, 울다라고 하는 단어에 몇 가지 의미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니? 울고 있다는 얘기는 힘겹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울고 있다라는 말이 지금 늙은 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도와줘요, 살려줘요 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역시 화자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상황에 연결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청각적 심상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며, 두 번째 어떻게 주어진 상황을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상태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수동적 삶의 모습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동적 혹은 뭐 이런 말도 써도 되겠다. 무기력한 모습.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 끌고 갈 가망은 전혀 없대요. 무거운 짐을 끌고 갈 가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것은 중의적 표현인 것 같아. 그지 않니? 그래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갈 힘이 없는 불가능한 소의 모습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소가 그만큼 기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겠지. 그지? 맞아? 그런데 이 작품은 계속해서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나라에서 맡기는 중책이 뭐야? 무거운 책임이잖아. 그 무거운 책임을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 안 주어져? 안 주어지지. 가망이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중의법 다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거운 책임을 혹은 높은 벼슬을 받을 만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화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한 구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침엔 푸른 언덕에 누워 해 그림자에 의지하고
밤에는 배 고르며 쓸쓸한 외양간에서 날 밝기만 기다립니다. 일단 대꾸 빠지는 거 보이지? 낮에는 A하고 밤에는 B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 정도는 쉽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이랑 똑같아요. 다만 큰 소리로 올 뿐이고 낮이 되면 해이지하고 밤이 되면 배고파하면서 힘들어할 뿐이잖아. 똑같아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맞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밥 언제 주나 하고 힘들게 살고 있죠. 갈가마기조차 등을 쪼다가 수척한 것 슬퍼하고 망가진 쟁기 허리에 걸치고 밭 갈던 옛일 떠올리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갈가마기 나왔고요. 두 번째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먼저 이 갈가마기는 말이야, 해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슬퍼하고라고 말했거든. 얘들아, 시에서 지금 슬퍼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출시키는 거니까 감정의 직접 제시에 해당하는 부분 맞잖아. 그럼 이런 감정 직접 제시는 항상 그 양상을 정확하게 살펴야 돼. 그러면 봐봐. 첫 번째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까마귀가 슬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소에 대해서 연민하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인 거고, 화자의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주변인의 시선이 될 수 있는 거지. 요거 이해돼? 오케이? 주변인들이 안타까워하는 연민과 시선이야. 근데 이거를 두 번째, 이거를 이입으로 생각해봐. 까마귀도 슬퍼한다는 얘기는 누가 슬픈 거라고? 화자가 슬픈 거 아닌가? 그리고 화자는 곧 소랑 같은 존재였잖아. 그럼 이거는 연민이 아니라 감정이입을 통한 슬픔의 표현이 있는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의 다양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실 것. 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 오케이?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걸 기준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을 거야. 무슨 해석이 맞느냐. 됐지? 오케이. 기준을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퍼한다는 거는 이걸 굳이 표현법으로 따져보자면 이거는 의인법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이거는 당연히 감정,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입에 해당하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 그렇지? 둘 다 가능. 자,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망가진 쟁기를 허리에 걸치고 밭 갈던 옛일이라고 했는데, 자 봐봐. 망가진 쟁기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쟁기가 망가졌는데도 허리에 탁 차고 쭉쭉 끌고 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가 힘이 넘치던 파워풀하다는 옛날 얘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 부분은 뭐랄까, 현재 상태와 또 뭐가 되는 거야? 대비되면서 힘을 잃어버린 현재 화자의 처지를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효과. 맞지? 이게 우리가 선생님 맨날 말하는 대비 효과니까. 대비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최종 정리. 쓸모 다해 버려짐은 예부터 그러하니. 그렇죠?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게 정상, 원래 옛날부터 그랬다고. 여러분들 이거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아 먹는다. 사자성어 뭐라고 하죠? 토사구팽. 그치? 딱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내용이고, 다만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음의 불쌍구나. 야, 이 마지막에도 불쌍하구나 라고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어. 그치? 그럼 이 불쌍한 거는 왜 불쌍한 건데, 실속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공부 좀 하는 사람,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그치? 나갈 길도 없고. 뭐냐, 옛날에는 보통 뭐 연좌제 이래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저지르면 같은 이유로 친척들이 다 박탈당했잖아, 관직들을. 그치? 기회조차 제거당했었죠.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화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19페이지 보조 자료를 한번 잠깐만 챙겨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지금 뭘 보자고 할 거냐면 맨 위에 있는 그 우의적 표현 보이지? 얘들아, 이 작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의적 표현인 건 맞아, 그쵸? 우의라고 하는 게 선생님 몇 번 설명했는데, 사물이나 동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형식을 보고 우리는 우의적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 늙은 소를 화자로 대응시켜 볼 경우 늙은 소를 통해 화자 자신의 불우한 생에 대한 연민 감탄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인데요.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자를 자, 표 보세요. 늙은 소를 바라보는 작가라고 잡는 경우와 늙은 소 자체를 작가 자신으로 잡는 경우에는 이 구절의 의미 파악이 조금 미묘하게 바뀐다. 이거 확인하라는 거야. 자, 갈감하게 아까 저는 이건 설명을 했어. 지금 첫 번째 경우로 해석을 하면 연민이라고, 그치? 아이, 불쌍한 것. 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연민은 연민인데 이게 뭐야? 자기 연민이 되는 거지. 나 참 불쌍한 존재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오케이, 이건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는데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쓸모없어 버려지는 부분, 불쌍하다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야. 화자가 쓸모다에 버려진 소, 늙은 소를 바라보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니까 여기서 불쌍함의 대상은 뭐가 되는 것이다? 늙은 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늙은 소를 작가 자신으로 하면 뭐 고민할 게 있나? 불쌍함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쌍함을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일체화된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관찰하는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미묘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꼭 챙겨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또 두 번째 갈래복합 챕터 넘어가고요. 참고로 뒤에 노비 반석평 엄청나게 간단한 작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개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보조자료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실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앞에 인트로는 거의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작품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249페이지 김상용의 훈계 자손가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계 자손가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참고로 보기 안에 있는 이야기 같은 경우도 뭐 딱히 챙길 만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본문에서 다가올 텐데요. 얘들아, 일단은 제목이 훈계 자손가야. 그러면은 계도적 성격 그리고 교훈적 성격이라는 게 뻔히 생각되는, 그리고 일수, 이수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시조? 연시조. 교훈적. 이거 눈치채면 되는 거잖아, 그치? 구절의 의미 파악만 잘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일수. 자, 이봐 아이들아. 오케이, 우리 많이 보던 것들이야. 아이들아. 뭐가 설정되었다? 청자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문제에서 선지에서 어떻게 만난다? 선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말을 주고받는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정말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잖아. 오케이. 청자를 설정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작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봐 아이들아, 내 말 들어 배웠으라. 오케이. 내 말을 들어서 배웠으라. 배워야 한다라고 라라고 말하거든요. 요거 좀 새겨놓자. 자,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꺼내는 형식. 그리고 무슨 영어미를 사용했어?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죠. 이 작품에 반복되는 요소니까 미리 챙겨놓고 가자고. 이 작품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될 거야. 그냥 미리 다 써놓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를 지문마다 반복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 알고 있지? 명령형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적 혹은 강한 훈계적 어조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정도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내 말을 듣고 이제 배우래요. 뭘 해야 되냐면 어버이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말 나올 줄 알았어. 효도. 공경. 되게 당연하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인데 요즘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 공경을 해서 일생에 효제를 닦아. 그 톡을 통해서 효와 제를 닦아야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효제를 닦아서, 참고로 효제라고 하는 것은 효,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고, 제는 형제 간 우애를 말하는 거야. 효제를 닦아서 어진 이름을 얻어라. 그래서 그걸 통하면 뭘 할 수 있어? 어진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해. 됐죠? 참고로 이게 유교에서 이념에서 말하는 훌륭한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자, 1수 벌써 끝났죠? 2수 넘어갑니다. 남의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내 몸을 살펴보아 허물을 고치고 어진데 나아가라. 그래요. 뭘 잘하라는 얘기니?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뭐 하라는 얘기야? 노란색은 봐. 잠깐만. 핵심 단어들을 아예 색깔로 통일을 할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짓고 표제. 중심 단어라고 생각하자.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냐? 내 몸을 잘 닦고 내가 항상 할 일을 똑바로 하는지 생각해봐라. 그 소리잖아. 그죠? 자아성 잘 똑바로 하라는 얘기고 어진데 그렇게 해서 나아가라. 어진 이름을 얻어서는 어진대로 나아가야 한대. 그러면서 말하죠.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리요. 참고로 이거 무슨 법? 서리법. 내 몸에 흉이 있는데 남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자신의 몸부터 돌보는 것이 옳다. 자신부터 뭘 없애자? 허물 같은 거를 없애야 된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 그지? 넘어갈게. 삼수 가자. 사람이 되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착한 길로 다니자. 착한 길. 또 중심 나누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한 길이란 건 뭔데? 언충신, 행, 독경을 마음속에 잊지 말아요. 말에 충과 신이 있는 거야. 충은 뭐 지조절기 같은 그치 굳셈을 말하는 것이고 신은 믿음을 말하는 건 알잖아. 그치? 말하는 데에는 진실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데에서는 독경, 돈독하고 공경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이건 뭐 안 봐도 뭐 유명한 멘트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행위를 이상적 가치를 실천하려 노력해야 된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충신, 행, 독경에 해당하는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죠.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닌들 다니냐. 그치?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니라도 다닐 수 있겠느냐? 무슨 법? 서리법. 다닐 수 없을 것이라. 됐죠? 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됐어? 어렵지 않죠? 지금 보시면 마음속에 잊지 마라. 그러니까 착한 길로 다녔으라 라고 말했던 거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의 반복이야. 그냥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 사수 넘어가 볼게. 말을 삼가야 노할 때 더 참아라. 4번. 이번에는 하지 마라 편이네. 그죠? 말을 삼가라. 삼가서 해라. 삼가한다는 건 뭐야?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얘기지. 노할 때면 더 참을 수 있어야 돼. 한 번 실어나면 일생에 뉘우치는 거야. 이불킥하게 되잖아. 이 중에 조심할 것이 말씀인가 하노라.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좋아요. 5수 넘어갑니다. 남과 싸우지 마라. 이번에는 남과 싸우지 마라. 쌈질하지 마세요. 해석하는데 어려움 없죠? 싸움은 해가 많습니다. 크면 관가 소송이요. 적으면 수치스러운 욕이니라. 뭐 대꾸법인 거 보니 보시고 대조인 거 보실 거야. 대조? 대조까지는 좀 그렇다. 그지? 크면 관가의 소송. 즉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작으면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무슨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릇다녀 부모 욕을 먹이리. 그렇지. 부모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지금 5수까지 읽어봤는데 몇 수 안 남았는데 지금 총정리를 중간에서 잠깐만 해보자면 이 작품은 총정리 뭐뭐 해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서리적 표현으로 마지막에 강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패턴으로 보이죠?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됐고 6수 넘어가 보자. 6수. 그런 일 몰라 하되 뉘우치면 다시 말아. 그런 일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를 다시 하지 말래요. 오케이? 그래서 알고도 또 하면 끝끝내 그르리라. 그러면 뭘 가지자? 반성적 태도를 가지라는 말로 번역하면 되겠지? 오케이? 진실로 허물을 고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고? 다시 어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래. 지금 이 작품에 굉장히 빈번하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관용어가 하나 있어. 어진 이름, 어진데, 그지? 어진 사람. 지금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은 어진 세상을 만드는 모습인 것 같아. 그죠? 확인해 주시고. 허물을 고쳐야 된다. 자, 칠수 넘어가 봅니다. 칠수는 누가 봐도 시험 내기 좋아 보이는 지점 아니냐? 그치? 봐봐. 빈천을 슬퍼 말고 부귀를 부러워하라 마라. 빈천을 슬퍼하지 말고 부귀를 부러워하지 마라. 야, 이거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있어? 세모잖아. 그쵸? 빈하고 천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귀를 부러워하지도 마라. 이게 나쁜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게 잘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작곡 닦으면 천작이 오느니라. 이 작품의 가치관을 보여주네요. 인작을 닦으면 천작이 온대요. 즉 사람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놓으면 그 뒤에 하늘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오케이.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비법이다 라고 말하며 만사를 하늘만 믿고 어진 일만 하여라. 또 썼네. 하늘 믿고 어진 일을 하자. 이 정도면 어진이 시리즈야. 그지? 그죠? 자, 됐고 대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팔수 넘어가 보자. 팔수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넘어가네요. 욕심난다고 몹쓸 일 하지 마라. 욕심 때문에 몹쓸 일 하지 마라. 이게 또 주제의식. 여기까지만 쓰자.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어.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을 보느니라. 한번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당연히 서리법. 어느 물로도 씻을 수 없게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구수는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석주의 요망입니다. 구수 보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께 문안하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랄까? 이 효, 지금까지 여태까지 신나게 말한 효를 지키는 건 어진 존재가 되는 일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야. 실천 방법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은 집에서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는 편이야? 아니면 부모님이 깨워주시는 쪽인가? 어느 쪽이냐? 알아서 깨나? 선생님도 참고로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깨워주셨어. 선생님 아침잠이 겁내 많거든. 아침마다 전쟁터였지. 일어나 이 녀석아! 좀 5분만 더 하다가 맨날 늦을 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한 다음에 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먼저 드려라. 오케이? 부모님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고요. 좌우에 모여있어 공경하여 섬기되. 여기까지도 다 이해되시죠? 부모님을 좌우에서 잘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가에 글 배워 읽어 못 미칠 듯 하여라 라고 말했지. 요 마지막 구절 해석을 잘해야 돼. 지금 앞에서는 부모님께 뭐 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효를 다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가 무슨 시간이야? 남는 시간이라는 뜻이잖아. 여가 가용한 남은 시간에 이용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못 미칠 듯 하래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못 미칠 듯 하여라. 잘 생각해봐. 여태까지 라라고 하는 명령은 전부 다 표현은 뭐였어? 명령이었어. 기억나? 여기서 갑자기 못 미칠 듯 하는구나 하고 감탄할 리가 없지 않니? 이거 명령일 거야. 그러면 못 미치게 하라는 얘기잖아. 못 미치게 하라는 얘기는 그럼 뭐 무슨 뜻인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긴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디 미친다는 얘기는 어디 도달한다는 얘기잖아. 어느 정도 레벨링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레벨링을 말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서 미친다는 것은 얘들아 효에는 못 미치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뭐를? 공부가요. 다시 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넘버 원이고요. 공부를 남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넘버 투니까
그렇다고 이 공부를 하겠다고 효를 무시하면 안 돼. 효가 제일 중요한 거야. 효를 다한 다음에 공부는 그 효에 미치지 못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죠. 됐어? 이거 마지막 구절 해설 잘 봐야 돼.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이니까 못 미칠 듯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수 정도의 좀 특이점, 해석에 골 때리는 점 정도 외에는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금방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참고로 마지막에 우리 그 3챕터의 두 번째 작품의 옥린몽이라는 작품이 하나 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작품은 선생님이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좀 패스를 할 건데 이런 옥린몽 같은 작품들 뒤에 그 보여줄까? 자, 보조자료에 다 실어놨어. 그 몇 페이지니? 그 5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겁내 복잡해.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 복잡한 도표를 언제 외우고 앉았을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장면에서 중심 사건이 뭐고 그 사건의 전개 양상은 뭐고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적인 등장인물들과 그 등장인물들이 겪고 있는 핵심적인 사건 정도는 꼭 기억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여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숨 좀 잠깐 돌리고 나서 오늘의 본격적인 작품 관서별곡이랑 그 다음에 낙지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좀 넘어가자.